뉴스 퍼레이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뉴스 바리스타 장원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바리스타 장원주 기자. 예. 오늘 어떤 메뉴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키워드는 구구절절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바리스타라 그러니까 커피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네. 오늘 뉴스도 늘 대부분 그래왔듯이 맑은 맛이나 상쾌하고 향긋한 그런 맛보다 조금 썩소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씁쓸한 맛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예. 네. 어제 우리 고 박사님 논평할 가치도 별로 없다고 얘기했던 그 김학철 도의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도의원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야 되고요. 네. 뒤에 가서는 증세 이야기를 두고 네이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각 당의 구구절절한 이름 사연. 붙이기. 예, 네. 이름 붙이기. 둘 다 구구절절이라는 키워드로 교집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구절절로 뽑아봤습니다. 네. 예. 네. 자, 김학철 의원 이야기부터 우리 박 앵커 풀어주시죠. 네. 김학철 의원. 예. 정말 저도 어제 이제 분노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 가치 없다고 팽개친 사람이 어제 장문의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만자가 넘는 이야기. 저도 이걸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네. 읽으면서 이 사람도 이럴 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구절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예. 김학철 의원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어제도 하여튼 이 김학철 의원의 이 구구절절한 그 SNS 사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사연도 있었고 예. 왜냐면 명짧은 내가 참 오래 산 것 같다라고 해서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거를 뉘앙스가 있는 그래서 명짧은 놈 우리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고 네. 본인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고 갑질하고 하는 그런 그 여당의 옛 여당의 그런 의원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가는 과정이 이랬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구구절절한 사연 때문에 공감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예. 그걸 다 읽으셨다니까 장 기자의 인내심은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하여튼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정말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근데 못 읽었습니다. 글쎄요, 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입만 열면 자꾸 화를 더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만장 넘게 썼다니까 만자 넘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조금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다시 돌아보고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럴 때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 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오히려 불에 기름 붓듯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그 개인의 부담으로만 끝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몸을 담았거나 몸을 담고 있는 이 조직이나 단체에 엄청난 부담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까지를 좀 두루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구절절이라고 저희가 키워드 뽑은 이유가 이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문을 쓰게 되면 이제 뭐가 말이 궁하거나 자기가 반성 못할 때는 말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언뜻 이 김학철 의원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대단하시네요. 정말 하도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정신 세계가 어땠는지 변명을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글쎄요, 뭐 처음에 그러니까 뭐 불우한 자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뒤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곤궁해지는 어려워진 거에 대한 변명이 지금 나오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홍준표 대표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정부적 감각이 거의 없다. 제로다. 정치를 그래도 해보신 분들은 막 소나기가 올 때 피해야 될 때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은 분노한 대중, 그다음에 분노한 여론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이 잠깐 좀 잠잠해지고 그분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이해해질 때 이제 뭐 자기가 처했던 어려운 상황,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막 비등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변명 비슷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가장 읽으면서 가장 눈에 거슬렸던 사실 표현 자체는 지금 대통령으로 불려지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글을 쓸 때 보면은 현재의 대통령, 뭐 불만이 있거나 뭐 잘못된 걸 비판하고 싶을 때 현재의 대통령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대통령으로 불려지는 분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배경이 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정치적인 의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읽으면서 한 구절, 그러니까 네. 이 김학철 도의원이라는 사람의 좀 특별한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거리 비행 끝에 쏟아지는 외유 비난에 부지불식간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상처받으셨다면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의 스타일은 이거구나.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굳이 여기다 제가 뭐 비난을 쏟아붓기 전에 네. 이해하는데 전 제일 중요한 핵심 대목이 이 대목이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자질은 둘째치고 네. 그 좀 확실하게 문제가 있고 정치인으로서 뭐 결격사고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네. 뭐 김학철 씨 개인에 대한 논평이 아니고 네.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끌어들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 사람의 이번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난 대목인 건데요. 뭐냐면 이게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른 건 그러다 그러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네. 여나 야나 이게 뭐 정치가 발전해 나갈 텐데 일단 여야로 갈라지면 대통령이 100가지를 하면 100가지가 다 잘못됐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하고 이른바 맞짱 뜨듯이 하면은 뭔가 스타가 되는 것처럼 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예.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에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십 년간 이 묵은 적폐와 같은 이 잘못된 정치 행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황당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여러 번 저질러서 도저히 입을 열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면 뭔가 자기 지지층, 보수층으로부터는 뭔가 동정이라도 받겠지라고 하는 계산이 부지불식간에 작동되고 있다는 자기 뜻이에요. 급이 또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치 행태죠. 예. 이게 저는 뭐 여의도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위로는 여의도 정치판부터 저 아래로 지방의회 선거판까지 이런 식의 그 적대적인 잘못된 정치 풍토가 수십 년간 쌓여온 네. 정치적 적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진짜 그 레밍 발언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든 국민에서 언론으로 넘어갔다가 언론에서 이제 또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자기를 한결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나?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네. 만자 중에 자기가 10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 그리고 또 관계기관과 함께 상의를 해서 낸 일정이다. 해서 일정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9박 10일 동안의 일정 중에 네. 밀라노 시청 방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광지고요. 네. 그리고 밀라노 시청 방문이 마지막 날인데 괄호를 하고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갈 수도 안 갈 수도. 그렇죠. 네. 근데 앵커께서 밀라노 시청은 관광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밀라노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 코스로 시청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럽의 도시들은 대개 시청이 정말 그 시민적 광장이고요. 네. 시청 안에 벽화라든지 여러 이 중요한 관광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밀라노 시청 가봤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관광지예요. 물론 관광을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사물을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연수를 다녀줬군요. 저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수 같은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번- 배낭 메고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에 대한 그 관심도 또 높아지고 있던데요, 장 기자님. 예. 네. 그러니까 이 여행사가 이 김도의원 의원의 지역구인 충주에 사업 등록을 한 곳이고 회사 대표가 그 김 의원의 학교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도 의회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연수나 뭐 출장을 간다면 충청북도, 충북의 그 도청 소재지인 소재지. 청주에 있는 그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충주 업체를 이용한 건 좀 이례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추측입니다만 김 의원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럼 더 나아가서 네.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취소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들도 사람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학철 의원조차도 이 사과문에서 비난을 했던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추경안 표결에 나타나지 않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사과문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이 좀 느슨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어제 또 지적하셨죠. 예, 네. 민주당 지도부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정말 시시각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추경 당일날 한국당이 막 이렇게 다시 참석한다 그러다가 나가고 막 이러니까 뭔가 책임이 한국당에도 있는 것처럼 이러면서 조금 물타기를 하려고 그랬고 그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그 인식 자체가 절박하거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추미애 대표의 그날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거의 뭐 추경 본회의장을 중계 방송하듯이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썼는데 주로 이 한국당을 비판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반성하는 모드로 이제 돌게 되죠. 근데 이게 반성도 그냥 국민들한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반성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각에서 보면 2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이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해서 그럼 조사하면은 뭔가 조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한테 저는 잘만 하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뭐 그냥 대충 해도 국정 잘 흘러가겠거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좀 느슨한 틈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번에 빨리 이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학철 두 의원이 민주당의 중앙당을 비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논리에도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구구절절 얘기했으니까 모든 하나 걸리는 게 있겠죠. 추경이라는 거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할 때 여권에서는 이게 국가 비상 상황이다라는 논리를 동원했었거든요. 국가 비상 상황에 추경이란 물을 부어야 이 불을 끌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정작 그 추경을 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외국 나가고 해서 의견 정족수가 안 됐다면 마치 수재가 나는데 소방차 보내는데 그 기름을 누가 못 넣어서 못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할까 따져보면 이 말에도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성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자가 보면 이게 결석했던 분들이 낸 해명들도 굉장히 구구절절하던데요. 구구절절이죠.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인가요? 아니 뭐 어떤 분은 당에 사전 통보하고 장인 장모 모시고 효도 관광 갔었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가서 실제로 그 뭐 아베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난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중국에 갔었는데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용무의 해외 일정이었다는 분도 있었고 또 추경안 그 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 갔었다. 중국에도 많이 가셨네요. 뭐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고 하나하나씩을 들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겠지만 26개의 이 사례가 축적됐다면 그렇게 쌓여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경이 통과 못 될 뻔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마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출석하기로 했다가 이제 중간에 빠지면서 긴장이 풀린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4석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이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26명이 그럼 야 민주당 의원만 다 들어와도 이게 충분히 채워질 텐데 어디 간 거야라는 이제 이슈가 불거졌고 따지다 보니까 26명이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공무적인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불거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납작 엎드렸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잘못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45일 넘게 얼마나 각축을 벌리면서 얼마나 여론의 관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막상 김이 빠진 거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건 뭐야. 26명 다 어디 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어제 이제 의원들의 이제 각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과가 나왔는데 일부는 뭐 수긍할 만합니다. 일부는 정말로 공적인 일로 갔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재적 의원이 119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네. 26명이 없다면 20%가 넘는 이제 회기 중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국회에 없는 건데 이게 평소에도 이런 건지 아니면 다만 요번 때 우연히 몰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누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평소에도 뭐 여야를 떠나서 한 20% 정도가 늘 이런 식의 외교, 뭐 의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집중적으로 모인 건지 그럼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번에 뭐 결석이 높았더라면 이건 정말로 긴장이 풀린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아까 고 박사님이 지적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예방주사 확실하게 맞고 앞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돌파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 이런 식으로 긴장 풀려가지고 국민들 눈높이 맞출 수 없습니다. 저는 긴장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출결 관리 좀 궁금한데요. 진짜로 이렇게 결석을 만약에 한다, 자리에 없다 그러면 수당 3만 원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너무 약한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지금 이 세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활동비 개념으로 예. 이렇게 한 평균 한 달 1,000만 원 정도씩 네.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회의 참석 한 번 안 했을 때 수당 3만 원을 안 준다고 하는 게 좀 약해 보이죠. 예. 약해 보이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게 그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다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당선 한 번 더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활발히 해온 지가 벌써 한 20여 년 그렇죠.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의정활동을 감시하려다 보면 내용적인 감시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외형상 나타나는 거. 그렇죠. 출결이 본회의 예. 출석을 잘했느냐, 상임위 출석을 예. 잘했느냐, 이거를 감시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변명도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것도 본회의를 이를테면 하루 종일 열면 갔다가 한 10분 만에 나온 건 출석입니까? 결석입니까? 그건 또 그렇네요. 그건 네. 출석으로 되게 간주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찍고 나오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조차도 이 TV를 생중계하는 이 인사청문회도 보시면 처음에는 다 앉아서 시작하는데 오후쯤 되면은 빈자리들이 보이잖아요. 예. 자기가 질문하고 나서 다른 위원들 질문 순서에도 듣고 있다가 네. 문제점이 있는 걸 자기 순서에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 자기 질문한 다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보다가 또 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출결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잡혀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버릇처럼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그랬잖아요. 헌법기관의 권위와 헌법기관의 그 무게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행동 속에서 체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예. 그리고 사실은 빨리 주민소환제를 법 개정을 해서 도입해서 회기 중에라도, 그러니까 예. 4년 임기 중에라도 저 네, 사람은 네. 도저히 자격이 없다 그러면 소환할 수 있어야 네.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저는 원천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3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프랑스에서는요 출석 따져서 30% 이상을 삭감하기도 하고 훨씬 무겁죠. 벨기에는 40%까지 한다고 하길래 네,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구구절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증세 이야기인데 네. 세금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뒷전이 되고 서로 이름 붙이기 경쟁이 예,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노래 아시죠? 현철 씨 노래 중에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이거 박수 찍어 쳐야 될 아, 노래도 구구절절한데요. 네. 이름표를 붙여 이 증세에 확실한 프레임의 도장을 찍어 네. 이런 네. 전쟁이 양당 간에 그러니까 여야 간에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증세를 증세란 말도 안 쓰고 과세라는 표현을 써서 예. 그렇습니다. 돈 네.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기업, 초우량한 기업이 내는 거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어떤 부분은 또 법인세를 사랑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네. 소득세는 존경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세금 폭탄이다. 이런 네. 원래의 그 프레임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청개구리 정책이다. 돈 많이 번 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 징벌적 증세다. 이렇게 서로 아주 가장 극렬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하고 싶은 화두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증세를 하는 순간 어떤 지지율의 하락을 예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선거가 앞둔 상황이라면은 정말 득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는 뭐 확실한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복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 그걸 갖다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뭐 아무리 뭐 아껴 쓰고 뭐 누수를 막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이제 100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8조가 필요하다는 이제 추산액도 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세, 증세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는데 이걸 피하고 싶겠죠.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되더라도.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 보면은 어쨌든 국민적 저항, 항상 증세 내지는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유지에도 부담이 되는 것만큼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에 참여정부가 또 그런 뼈저린 경험이 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이밍이 됐던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붙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집권 여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야당에 대해서는 그걸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 자체를,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희석하려고 하는 게 자체가 야당의 역할일 수밖에 없고, 지금 앞으로 이 전쟁은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지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노무현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어려움에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부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준비도 잘해가지고 증세를 얘기하면서도 과세라고 표현하고, 핀셋 증세다, 슈퍼리치다. 그러니까 슈퍼리치라는 말은 정말 서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극소수의 정말 무지무지 돈 많은 부자들한테만 증세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따지면 이 네이밍에서 1차 이 선제 효과를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에서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8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만 세금 낸다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정말 슈퍼리치 뭐 인구의 0.08% 정도에게만 추가 부담이 더 있다 그러면, 아니 99.99%의 국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미 엊그저께하고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죠. 아까 엊그저께는 추미애 대표가 소득 5억 이상에게만 40에서 42%로 세율을 2% 올린다 그랬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는 3억에서 5억 사이에도 한 2%를 또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더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네이밍에서는 그 집권 여당이 좀 선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냥 슈퍼리치 또는 뭐 핀셋 증세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네이밍을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역풍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거 잘 되는가 보다 하고 더 나간 게 뭐 사랑 증세, 명예과세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조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필 때도 세금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강세로 부르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세금의 네이밍이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이게 시니컬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특히 그 사랑과세가 좀 거부감이 났던 게, 사랑과세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돈 내면 사랑해 줄게, 내지는 사랑하니까 때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랑과세라는 표현은 전 이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제가 들어도 저건 기분 나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뭐 굳이 사랑과세라는 표현을 쓰려면 종교인 과세할 때 사랑과세를 붙인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초대기업, 초부자들한테 돈을 더 내게 하고 사랑과세다, 명예과세다라고 붙여주는 건데, 아니 사랑과 명예가 자발적으로 나올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세금은 강제로 걷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뒤에 사랑자 붙이고 뭐 이 명예자 붙이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세금도 내고 기분도 더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말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말이 이제 본질이 되고 결국 세금만 남고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함께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요즘 전통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 동작구에서 정말로 큰 시장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었던 저희가 장승배기 영도시장의 모습을 현장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1분 뒤에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